자, 우리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공부하고 있다. 첫 번째 존재와 반존재, 그리고 두 번째 의지와 반의지. 그중에서 지금 의지의 선형 세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다. 의지론적 세계지. 도형으로 표시해 보면 의지와 반존재의 선형 세계.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의지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의 근원에 있어서 미의 근원을 단순히 아름다움 영역에서만 찾지 말고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 삶 전체에서 미적 영역의 피한 저쪽 언덕이지 미적 영역과 동떨어진 어떤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서 미적 미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자, 오늘 수업은 아름다움은 삶 자체이며 인간 생존의 문제이다. 아름다움이 단순히 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름다움은 인간 생존과 관련된 거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미학자들의 과제인 유추 감정과는 다른 세계의 문제이다. 유추 감정, 어디서부터 아름다움이 왔는지를 캐는 거지. 그것과 다른 문제라는 거야. 참고로 미의 근원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완전성, 기능성, 절대성의 원리를 고려한다. 이는 완전성과 가능성과 그다음에 절대성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미의 세 가지 원리 이 책에서 참고하자. 하르트만은 미적 후경, 그러니까 미의 배경이지 미의 원인을 말하는 거다. 미적 후경 이야기로 많은 페이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미학은 젊은 철학자들의 사회 연습을 위해 좋은 주제임에 틀림없다. 어떤 본질적 본질적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 연습이지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되겠다. 무슨만의 이학은. 이 완전성, 가능성, 절대성 미의 근원이지. 미가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미의 완전성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야. 미가 좀 불완전하고 좀 삐딱하고 예를 들면 이 직선성을 가진 자잖아. 이게 직선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간 삐뚤하면 이게 완전하지 못하면 아름다움을 못 느낀다는 거야. 이 가능성은 이 자가 가진 가능성, 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느껴져야지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고, 절대성, 이것만 가지고도 아름다움이 딱 느껴져야지만, 야, 이것만 가지고도, 이거 훌륭해. 절대적으로 멋있어.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원리다. 자, 다음. 자, 이제 삶이은 너그러움 중 하나인 자, 의지가 우리 삶에서 너그러움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지. 의지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보자. 인간의 의지작용은 삶을 유지하려는 본능, 집착으로 표현되는 욕망, 삶을 유지하려는 것은 본능이지, 본능. 의지작용 중 하나는 본능이 있고, 그다음에 욕망이 있고, 자신과 타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그 앞에 잠깐 다시 보면, 이 의지가 구성하는 것은 본능, 감정, 그런 것들로 구성된다는 거야. 본능, 욕망, 감정. 감정은 인간 의지작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다양한 감정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겠지?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이다. 안이비설신 감각으로부터 감성은 의지의
영역을 넘어서면 감정이 되고 의지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그 영역을 넘어서면 이제 감정이 되는 거야. 감정은 순수한 의지 영역이 아니라 의지 영역 안에 있으면 감성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감성은 존재로 시현될 수 있는 현상이고 그것이 인식작용과 구성되면 의식화될 수 있다. 좀 어려운 얘기다. 감성은 존재로 시현될 수 있는 현상이고 의지를 통해서 존재화될 수 있는 현상이야. 그것이 인식작용과 구성되면 의식화, 의지와 인식화될 종합적인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감성은 의지와 존재, 의지와 인식 평면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이는 평면 세계에서 다시 사유되고 수술될 것이다. 자, 이거 나중에 평면 세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 의지와 존재 또는 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의지 또는 반의지 영역인 욕망과 감성, 의 근원 분석과 연관성, 그리고 욕망과 감정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들에 대한 사유는 삶에 대한 즐거운 탐구 영역을 제공한다. 이거 사실은 평생을 탐구해도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지, 심리학. 심리학이 결국은 의지 또는 반의지 영역인 욕망과 감정을 탐구하는 영역이야. 심리학도 평생을 공부해도 다 이루지 못하지. 이는 인간 일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깊이 탐구해야 할 영역이다. 삶은 감정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래서 심리학이 좀 더 우리 인간 삶에 더 가깝게 느껴져서 철학보다는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조금 더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그래서 우리 사유 공간에서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 인식과 반인식이 이루는 인식 공간에서 사유 공간에서 이 의지가 가지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우리의 대표적인 축을 하나, 여섯 개의 축이 있는데 그 여섯 개의 축에 여섯 개의 축 중 하나를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삶이 즐거운가? 좀 키우자. 삶이 즐거운가? 슬픈 일이 있는가? 해야 할 일이 힘든가? 세상은 참 살기는 쉽지 않지. 미래가 걱정스러운가? 요새는 학생들도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잖아. 공부도 해야 할 일도 많고. 무언가 불안한가? 몸이 아파 괴로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가슴 뛰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절망하는가? 할 일이 많아 초조한가? 배가 고픈가? 목이 마른가? 화가 나는가? 음악을 들어 평온한가? 자, 이제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뭐 끝없는 감정 상태지.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의지의 세계인 거야. 끝없는 감정 상태. 지금 자신의 삶의 상태는 몇 줄로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라면. 하지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뀐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이 즐거운가에 대한 하나의 주제로 자신의 삶을 깊이 그리고 자세히 기술하면 한 가지 주제만 딱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페이지가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삶은 몇 줄로도 기술할 수 있지만 몇 줄로
기술한 그 중에 딱 하나만 딱 선택해서 내 삶의 즐거운가라는 주제로 깊이 생각하면 끝없이 100페이지, 1000페이지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기술이 바로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이 별거 아니지. 철학이 어려운 것은 원래 철학은 가장 쉬운 학문이어야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근데 철학이 좀 어려워졌어.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거를 조금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세상을 꿰뚫어 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을 꿰뚫어 보기가 어렵잖아. 우리 삶을 꿰뚫어 보길 수 있는 예를 들면 밭을 가는데 곡괭이야, 곡괭이. 곡괭이 없이 손으로 이렇게 밭을 간다면 뭐 손도 다치고 엄청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 하지만 곡괭이가 있으면 밭을 가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 그, 그 도구가 곡괭이가 철학인 거야. 그러니까 그 철학 자체는 뭐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철학이 가져다 주는 삶을 밝히는 그 역할을 생각한다면 철학은 정말 삶을 쉽게 해석해주는 정말 진정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걸 넘어서야 돼. 이 기술이 바로 철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삶이 즐거운가를 기술하는 것과 오늘 아침 일로 슬픈가, 해야 할 일들로 힘든가.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지. 오늘 삶이 즐거운가를 기술하는 것과 오늘 아침 일로 슬픈가. 누구한테 뭐 굉장히 욕을 먹었어. 공변을 당했어. 아니면 해야 할 일들로 되게 힘들어.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주제지. 이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한 기술은 처음에는 다르게 시작하겠지만 마지막 완성된 전체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수렴한다. 자, 이건 한번 스스로 경험해봐. 자신의 삶이 즐거운가 최종 결론이 무엇이겠어? 해야 할 일로 힘든가의 최종 결론. 내가 300페이지, 250에서 300페이지짜리 철학책을 쓴다고 생각해봐. 오늘 자신의 삶이 즐거운가라는 제목으로, 그다음에 오늘 아침 일로 슬픈가, 해야 할 일들로 힘든가라는 제목으로 철학책을 300페이지짜리 철학책을 쓴다고 하면 최종 결론은 거의 유사하게 수렴한다는 거야. 어, 자, 스스로 생각해봐. 선생님이 설명 하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의 감정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감정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모든 감정의 근원과 그 연관성 그리고 욕망과 감정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들에 대한 사유는 것들은 모두 결국 하나로 뭘로 유지된다고? 삶의 의지로. 우리 결국은 어떤 욕망, 어떤 감정, 어떤 욕망, 어떤 의지도 뭘로 수렴한다? 삶의 의지로 수렴되기 때문에 결론이 비슷해지는 거야. 인간 삶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에서 의지는 자신의 위치를 존재의 세계와 함께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의지만 가지고 구성하기는 어려운 거지. 존재가 의지의 세계와 함께 딱 드러납니다. 이 존재에 대한 의지작용의 역할과 그 평면 세계는 곧 기술될 것이다. 그럴 거야. 예를 들면 사랑을 느낀다면 내가 사랑을 느끼는 그 의지가 있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잠깐 도형을 보면 그 대상에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존재. 그치? 그러니까 요 평면이 구성돼 버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얘기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게 될 거야.
존재에 대한 의지작용의 역할과 그 평면 세계는 곧 기술될 것이다. 철학에 있어 분류 및 정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우리 의지의 세계 공부할 때도 정의가 뭐 열 몇 개 나왔지? 그치? 그걸 다 기억, 뭐, 유추 존재, 근원 존재, 뭐 이런 것들, 그 분류 정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분류 및 정의에 따라서 실제로 사유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그 징검다리 같은 그런 용어들을, 정의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사유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용어들이 있으면 뭔가 명확하게 사유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야말로 데카르트식 명석분명한 사유가 가능한 거지. 사유 연습을 통해 수학 문제를 풀듯이 데카르트 방식이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과 같다. 피아노 한 곡, 뭐 간단한 곡은 뭐 어렵지 않겠지만 조금 어려운 곡을 치려면 뭐 아무나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엄청난 몇 년간의 나는 노력을 해야지 제대로 된 곡을 하나 칠 수 있지. 라프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같은 거는 경우에는 몇 년이 아니라 10년은 연습을 해야 할걸. 라프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도 피아노, 피아노 연주가들이 그렇게 연습을 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사유 연습, 철학 연습을 하지도 않고 철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렇겠지? 최소한 철학을 한다면 피아노 연주가들이 피아노 연습을 할 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치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 정도는 해야지 제대로 된 사유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렵다 피하면 결국은 피아노 곡을 도레미파솔라시도 밖에는 치지 못하게 되는 거다. 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연주하는 생각의 연주자, 삶의 지휘자가 되기를 바란다. 삶의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려면 철학이 조금 필요하다. 철학이 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철학을 좀 알게 되면, 사유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지휘자가 되기는 조금 쉽다. 물론 철학이 다 하는 건 아니다. 삶이 힘들고 보잘것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숭고하고 위대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뭔가 큰 성취를 하지 않아도 돼. 큰 성취를 하지 않아도 그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도 숭고하고 위대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이 삶의 지휘자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숭고하고 위대한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자들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숭고하고 위대한 삶을 무시하고 뭐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고 그런 것이 뭐, 삶 별거 있어.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 특히 뭐 삶 별거 있어. 그냥 사는 게 뭐 별거 있냐. 그냥 사는 거지. 욕망대로. 그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마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숭고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자들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없기.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길을 만들 수가 없어. 뭐, 될 대로 되려야 시게, 뭐, 삶이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서 뭐 어떤 길을 찾겠어. 이 새로운 길의 제시가 없다면 인간 일반은 오래 공부할 수 없다. 사람의 삶은 사람의 도덕과 철학과 정의는 무너져 내린다. 그러므로 철학제의 제1 조건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자, 철학자들이 자꾸 그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이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저로 깔려있다. 물론 사르트르는 반대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휴머니즘을
의지의 선형 세계는 의지의 세계와 의지의 힘이 닿지 않는 반의지의 세계로 구성된다. 아까 도형에서 이제 살펴봤지. 반의지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도형으로 다시 한번 볼 거야. 지금 의지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했지? 다음 시간부터는 의지와 반대되는 반의지의 세계가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우리 사유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반의지도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다음 수업도 잘 준비해서, 글을 준비해서 듣도록 해. 노트 준비하라고 했다. 노트 준비해서 잘 정리하면서 수업 듣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